번째 일로 시작하겠습니다. 징벌적 손해배상이란 악의적이고 반사회적인 불법 행위에 대해 손해이상의 배상액을 부과하는 제도를 의미하며 이미 국내에도 제조물질기법, 특허법 등 유관 조항을 많이 내포하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징벌적 손해배상제는 비대칭적 지위가 인정되는 경우에 적용됩니다. 즉, 징벌적 손해배상은 우월적 지위를 가진 주체에 대한 억지책을 마련함과 동시에 과도한 피해를 받는 약자에 대한 현실적인 손해보전을 실현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이를 고려할 때 저희 찬성 측은 아래의 근거로 언론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 도입을 지지합니다. 첫째, 언론은 분명 보편적으로 보도 대상에 비해 우월적 지위를 가집니다. 한국 언론은 사실상 독점적 지위를 형성하고 있다고 보아도 과언이 아닙니다. 중앙일보의 지주사인 중앙홀딩스 산하신문사는 중앙일보를 포함해 9개에 달하며 JTBC는 자체적인 방송사와 뉴미디어 채널도 보유하고 있습니다. 또한 영세한 뉴미디어 언론도 레거시 미디어의 정보 재원을 위탁하여 공신력을 높입니다. 일련의 상황들을 고려할 때 언론은 개인에 대해 우월적 지위를 갖습니다. 둘째, 현재 언론사의 재원 구조는 높은 도덕적 해이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구조적으로 언론의 수입은 대부분 기사의 노출 정도에 좌우됩니다. 때문에 언론은 최대한 이목을 끌 수 있는 보도를 하고자 노력합니다. 이는 언론이 그것이 왜곡된 정보이더라도 최대한 자극적으로 그리고 빠르게 보도하게 하는 경제적 유의를 작용합니다. 과거 여러 자극적인 고발 보도로 인해 카스테라 프랜차이즈 업주들이 피해를 본 것이 언론사의 구조적 하자를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즉, 언론 재원의 구조적 하자는 도덕적 해이를 야기하며 이로 인한 피해는 온전히 약자의 것입니다. 셋째, 이러한 문제는 제도 도입으로 해소될 것이며 이로 인한 피해의 정도는 미미할 것입니다.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의 도입을 통해 고의 또는 중과실로 허위에 왜곡된 정보를 보도할 경우 피해자에게 손해액을 상회하는 금액을 배상하도록 함으로써 인센티브 구조의 하자를 보완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소송 중 입증 책임은 기존의 명예훼손 소송 절차를 따를 것을 규율함으로써 1차적인 입증 책임을 원고에 부여하고 그에 따른 항변 사실의 입증 책임만 언론사에게 부여하면 언론 활동의 위축을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또한 조항의 비대칭적 지위 불일치를 명시한다면 견제 기구로서의 언론 활동 위축 역시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즉, 입법 및 사법의 영역에서 우리는 언론의 자유를 사실상 침해하지 않은 채 언론의 책임성만을 강화할 수 있습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저희 찬성 측은 언론과 보도 대상이 보편적으로 비대칭적 지위에 있어 제도 도입 강의가 인정된다는 점, 언론사의 이해 구조가 높은 도덕적 해이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다는 점, 충분히 적절한 방식을 채택해 발생 가능한 최소한의 피해마저 충분히 예방할 수 있다는 점 등을 근거로 언론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를 찬성합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으로 반대측 1번 토론자 민분 시작하겠습니다. 네, 반대측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저희 반대측은 반대측 일로 시작하겠습니다. 저희 반대측은 다음 두 가지 근거를 들어 언론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을 반대합니다. 첫 번째, 언론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제는 법리적으로 보았을 때 불필요하고 비효율적인 이중 규제에 해당합니다. 징벌적 손해배상이란 보통 형사 제재가 미비하거나 부족한 경우에 추가적인 성적 벌금을 부과하여 재발 방지를 노리는 제도입니다. 그러나 우리나라에는 이미 언론 등 매체의 명예훼손 행위를 규제하는 법률 규정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현행 형법과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죄는 최대 7년의 징역형까지 규정하고 있고 이외에도 민사, 행정상의 절차를 통해 피해를 구제받을 수 있는 제도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추가적으로 도입하는 것은 법익 균형성 원칙을 훼손, 즉 침해되는 사익과 보장하려는 공익사의 균형을 무너뜨리게 됩니다. 두 번째, 기존 제도의 수정과 보완을 통해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보다 더 큰 효과를 발휘할 수 있습니다. 앞서 우리나라의 법률 체계는 이미 언론에 의한 피해 구제를 위해 민사, 형사, 행정상의 다양한 법적 장치를 마련해 두고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물론 저희 반대측도 현재의 법률과 제도가 언론에 의한 피해를 최소화하기에는 이익하다는 점에 동의합니다. 다만 저희는 무리한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 대신 다음과 같은 기존 법률의 보완 및 개선을 통해 더 효과적인 피해 구제 방안 마련할 것을 제안합니다. 하나, 정정보도의 실효성 강화입니다. 현 정정보도는 원보도와 동일한 비중으로 보도되지 않아 피해자의 실질적인 명예회복이 어렵다는 한계가 존재합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잘못된 보도에 대한 정정보도를 기존 기사와 같은 비중으로 혹은 신문 일반에 실을 의무를 부여하는 방안입니다.
둘, 반론보도 청구권의 확대입니다. 현재 반론보도 청구권은 주로 방송과 신문 같은 레거시 미디어에 한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반론보도 청구권을 유튜브와 같은 멀티미디어까지 확대 적용한다면 허위 정보, 가짜뉴스로 인한 피해자들이 더욱 광범위하고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셋, 독일의 언론 보도 규범과 같은 언론 자율 규제 시스템의 도입입니다. 독일의 신문 평의회는 언론의 공정성, 정확성, 독립성을 유지하기 위해 언론 보도 규범을 마련하고 이를 위반한 언론사에 대한 공개적인 제재 조치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신문사나 방송사가 가짜뉴스나 명예훼손성 보도를 할 경우 공개적인 정정 요구 및 경고 조치를 받게 됩니다. 이러한 자율 규제 기구의 도입을 통해 언론사들이 스스로 경쟁하고 견제하는 효과를 낼 수 있을 것입니다. 언론 보도로 인한 피해는 단순히 더 큰 보상액을 부과하는 방식으로 해결될 사안이 아니라 잘못된 보도를 바로잡고 언론의 책임성을 강화하는 방식으로 해결해야 합니다. 이상 반대측 의견 마치겠습니다. 네, 다음으로는 반대측 이번 토론자의 교차조사가 있겠습니다. 교차조사자와 피교차조사자는 일어나서 진행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마이크가 잘 안 되시면 육성을 하겠습니다. 예, 유천을 시작하겠습니다. 우선 앞서 있는 잘 들었습니다. 우선 짚고 넘어갈 것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영국, 미국 등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를 시행하는 국가에서 언론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 산정 기준은 실제 피해에게 위자료, 변호사 선임비, 그리고 공적 비용에 대한 기금 납부입니다. 맞습니까? 예, 아니요, 대답해 주십시오. 맞습니다. 우리나라는 위자료와 변호사 선임비 규정이 이미 명예훼손법 등 민법 규정에 존재하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예, 아니고 말씀해 주십시오. 위자료 산정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은 예, 아니고 말씀해 주십시오. 법원 내부에 아닌 것으로 알고 법원 내부의 자체적인 규율을 따르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즉 아닙니다. 법원 내부의 자체적인 규율을 따르는 것은 위자료와 변호사 소송 비용을 해소자가 부담한다는 규정이 이미 존재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또한 이는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가 비례성의 원칙을 심각하게 훼손한 것을 말씀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다음 질문 넘어가겠습니다. 언론에 대한 징벌 외에도 언론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의 핵심 이론은 피해자에 대한 구제, 행정 보장이 맞습니까? 그런 부분을 내포하고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렇다면 피해자가 끼친 손해를 산정할 때 해당 산정은 문제 기사 게시일부터 판결일까지로 생각하십니까? 향후 피해까지 모두 수반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피해는 보편적으로 손해 3분설에 따라 당장의 이룬 피해, 즉 적극적 손해와 잠재적인 피해, 간접적 손해, 그리고 정신적인 피해, 위자료, 정신적 피해로 나뉘게 됩니다. 네, 이 셋 알겠습니다. 모두를 포괄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은 판결일까지의 피해인지 향후 모든 피해인지 말씀드린 것입니다. 시점으로 명확히 나눌 수 없다라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그렇다면 정신적 피해 수산이 어려운 것을 알면서도 향후 정신적 피해까지 모두 수반하여 보상할 때는 수산이 더욱 어려울 텐데 이를 함부로 정할 수 있겠습니까? 오히려 자가당착이라고 봅니다. 앞으로의 피해를 연쇄고리를 끊는 저희 측의 방식이 더욱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다음 질문 넘어가겠습니다. 현재 우리나라의 언론은 큰 규모의 건설 기업에서 운영하는 경우가 많으며 이는 거대 자본과 유사하여 비대 친성을 만듭니다. 맞습니까? 아닙니까? 중앙홀딩스의 경우에는 예외적 그와는 다른 사례인 것으로 알고 네,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입론에서 말씀드린 대로 현재 우리나라는 언론은 거대 자본을 유착하여 비대 친성을 만들고 있습니다. 징벌적 손해배상은 가사의 기사에 생기는 금전적 손해에 대해 언론이 의식하게 만듭니다. 맞습니까?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렇다면 다시 되짚어보겠습니다. 언론은 현재 거대 자본과 유착한 형태입니다. 이 경우 가사의 기사에 의해 생기는 금전적 손해를 언론이 의식하게 되면 거대 자본이 책임지겠다고 보완한 법에서 보도를 하게 될 것이고 이는 자본의 언론이 복속되는 결과를 교차조사 맞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조선 측 이번 토론자 교차조사 진행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교차조사 시작하기에 앞서 반대측 입론 잘 들었다는 말씀 먼저 드리겠습니다. 반대측 혹시 오늘 조선일보 1면 기사가 뭔지 아십니까?
그럼 중앙일보에 있는 기사는 뭔지 아십니까? 정정보도 청구권을 신문 1면에 실으면 사람들이 더 많이 알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오늘 신문 1면에 무엇이 실렸는지 알지 못하시는군요. 오늘 저 개항에서 그럼 어제 했잖아요. 어제도 수업 있었어요. 그럼 앞으로도 수업이 있는 날이면 매번 모르시겠군요. 네, 저는 주로 신문보다는 네이버 뉴스를 보면서 기사를 보거든요. 신문 일면에 뭐가 나오는지 정확히 알고 있어요. 예, 그러면 네이버 타이틀은 오늘 어떤 기사가 보는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오늘 제가 봤을 때 네이버 타이틀 기사에는 트럼프 그리고 제렌스키에 관한 내용이 있었어요. 예. 자, 다음으로 우선 신문 1면에 정정보도를 실는다는 것에 대해서는 오늘 준비해 오신 반대측 조차도 충분히 답변해 주지 못하는 것으로 보아 실효성이 없다는 점 청취자분들께서 양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반대측, 반대측도 날카로운 무언가에 찔리면 그래도 언젠가는 회복될 수 있겠죠? 어떻게 틀렸는지에 따라서 다르다는 거죠. 예. 그럼 혹시 제가 반대측을 흉터가 남지 않는다는 가정하에 또 치료비를 지원한다는 가정하에 사과를 드린다는 가정하에 한번 뭐 이런 볼펜으로 한번 찢어봐도 됩니까? 정말 혹시 여기 계신 청취자분들은 보편적으로 괜찮다고 답변하실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그건 사람마다 다를 거라고 생각해요. 예, 뭐 보편적인 청취자분들 보편은 어떻게 칼로 찌른다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칼이 된다면 저는 예, 뭐 칼로 찌르게 된다면 반대측에게 제가 뭐 피해 보상을 하거나 사과를 한다고 하더라도 그때 이건 그 고통 자체가 사라지진 않겠죠? 그 고통 자체는 필요하지 않을 것 같아요. 예, 제가 반대측은 칼로 찌르는 그 행위 자체를 막는 것이 법의 역할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 부분에 동의합니다. 예, 언론에도 동일합니다. 언론의 경우에도 가짜 뉴스로 허위 정보로 타인의 인격권을 침해하는 그 사실 자체를 막아야 합니다. 반대측 정정 보도 청구는 허위 사실로 인해서 인격권이 침해되었다는 그 사실 자체를 없앨 수 있습니까? 아니 그 점은 징벌 예 또는 아니오로 말씀해 주십시오.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예. 그렇다면 앞서 말씀드린 것 같이 칼에 이미 찔리고 나서 치료비를 지원하는 것과 별반 다를 바가 없겠군요. 그렇게 비유한다면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반대측에서도 직접 정정 보도 청구권이 충분히 완벽한 해결책이 될 수 없다는 점 인정해 주신 것 같습니다. 더욱 구체적인 부분은 자유토론에서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다음으로는 자유토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유토론 같은 경우에는 반대측 선거 토론자에 따라 진행하겠습니다. 시작하겠습니다. 일단 교차조사 때 제가 두 가지 의문점이 있어서 먼저 질문하겠습니다. 저희 1번 토론자님께 오늘 신문의 1면을 알고 계시냐고 여쭤봤는데 이거는 저희가 물어봐야 될 대상이 원래 신문을 자주 보거나 하는 사람한테 물어봐야 되는 겁니다. 원래도 신문을 보지 않는 사람한테 맞습니다. 원래도 신문을 보지 않는 사람한테 오늘 일면이 무엇이냐고 물어보는 것은 일관성이 어긋난다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 교차조사 때 칼로 찔러먹고 그 사실 자체가 없어지냐고 물어봤는데 역질문 한번 드리겠습니다. 언론 징벌죄를 시행하면 피해 사실 그 자체가 없어집니까? 네, 답변부터 드리겠습니다. 우선 제가 첫 번째로 신문 1면에 관해서 말씀을 드린 것은 오늘 저희와 함께 토론해 주시는 토론자분들의 경우 상당히 언론에 관한 문제들에 대해서 많은 조사를 해오신 분들이기 때문에 그에 관한 더 많은 정보를 가지고 있을 것이다 라는 전제하에서 주장을 전개하였는데 그것이 아니라면 사과의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다음으로 정정보도 청구권에 대해서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혹시 원종건 씨가 누군지 아십니까? 네, 2020년 인터넷 신문 1면에 달궜던 민주당 영입문제 1호입니다. 미투 사건으로 모든 자격을 박탈당하고 사실상 야인이었는데요. 4년이 지난 2024년 무혐의 처분이 났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이 사람들의 관심이라는 것은 그 시간 그리고 그 어떤 특정한 상황에 있어서 빠르게 변경되기 때문에 신문 1면에 실더라도 사람들은 그 사람에 대해서 어떠한 관심도 없을 것이며 또한 더 나아가서 그런 명예가 훼손되고 났을 때 신문 1면에 내놓는다는 것이 어떠한 효과를 가질 수 있을지 저희는 의문이라는 점 말씀드립니다. 더 나아가서 저희가 말씀드리는 이 징벌적 손해배상제도의 경우에는 벌금과 마찬가지로 억제의 기능을 가지고
저희랑 비슷한 사례 국가들, 그러니까 대륙법계 국가들의 경우에는 징벌적 손해배상을 적극 마찬가지로 도입하고 있는 추세라는 점을 좀 말씀드립니다. 좀 보도록 할까요? 저희 독일의 프랑스의 경우에는 일반민법 개정안을 통해서 이미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를 도입한 바 있다는 제 최대 발언 시간 종료되었습니다. 대책으로 하겠습니다. 일단은 저부터 하겠습니다. 저희가 역질문을 드렸는데 이것에 대해서 답변을 하지 않으셨다는 점을 기억하셨으면 좋겠고 그 사실 자체는 피해를 입었다는 사실 자체는 찬성 측 방안이고 반대 측 방안이든 시간 되돌릴 수 있는 사람이 있는 것 아닌 이상이나 그 사실 자체는 사실이다. 질문을 교묘하게 하셨습니다. 첨언하겠습니다. 우선 원종문 씨의 예를 들으셨는데 원종문 씨가 지금 상황에서 언론사의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를 통해서 피해액의 3배, 5배를 물려받는다고 해서 그때 상처가 없어질까요? 저희가 말씀드린 건 정정보도 청구권만이 아니라 반론보도 청구권도 있습니다. 만약 그때 원종문 씨가 반론보도 청구권을 사용하여 즉각적으로 자기는 그런 사실이 없으며 모든 증거를 제시할 수 있다. 나 입장문을 보아라. 이것은 언론이 자신의 명예훼손을 한 것이며 피해자가 실제하지 않음조차도 알 수 있다라고 정확히 그 무대에 서서 그 시간대에 똑같이 방송을 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이에 대한 수가 부족한 보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는 억제 기능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짜 뉴스가 발생하는 것 자체를 그 이후에 있을 언론사들이 자신의 인센티브에서의 어떤 해악으로 인해서 가짜 뉴스를 보도하는 것을 억제하게 되고 더욱더 검증된 보도를 하게 됨으로써 그런 피해 자체를 예방할 수 있다는 점을 말씀드린 것입니다. 이 부분을 곡해하지 않아 주셨으면 합니다. 네, 첨언하겠습니다. 덧붙여서 지금 반대 측에서 지속적으로 말씀하시는 그러한 동일한 상황이라는 것은 호상에 가깝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반대 측 두 번째 토론자께서 결차조사 때도 말씀을 해주셨지만 네이버와 같은 플랫폼의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댓글 기능을 열어두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반론보도 청구 내지는 정정보도 청구 시 아래 달려있는 댓글 상황까지 똑같이 만들 수 있습니까?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즉 똑같은 영향의 똑같은 크기의 정정보도 및 반론보도는 사실상 허상에 가깝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덧붙여서 한국만 이러한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프랑스의 경우에는 일반 민법의 전체적인 손해배상에 관해서 일부 영리적 관측에 한해서는 예컨대 미디어에 의한 인격권 침해, 프라이버시 침해, 부정경쟁 등의 경우에는 정보배상에게 상한을 두되 징벌적 손해배상적 조항을 적용하게끔 조치를 하고 있고요. 중국 역시 소비자법 등에서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실시하고 있다는 점, 일본 역시 일본 변호사협회에서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 및 확대 적용을 주장하고 있다는 점, 청중 여러분께 알려주시면 감사합니다. 찬성 측에서는 지금 사후 대책보다 사전적인 예방이 중요하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맞습니다. 사전적인 예방이 중요합니다. 하지만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도입을 한다면 사전적인 예방이 충분할까요? 언론중재위원회가 발표한 2020년 언론 관련 판결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2020년 손해배상 청구가 인용된 언론 관련 판결 55건 중 500만 원 이하의 배상액이 58.6%를 차지했습니다. 500만 원. 여기서 언론의 징벌제도를 도입을 해서 최대 3배까지 높여봅시다. 1,500만 원. 1,500만 원. 이것도 최대입니다. 1,500만 원의 페널티를 언론에 부과를 하면 언론이 침해를 안 할까요? 1,500만 원으로 그 거대한 언론사가 찬성 측에서도 인정하는 그 거대한 영향력을 가진 언론사가 1,500만 원을 겁내서 침해를 안 할까요? 이게 과연 부정적인 구도라고 할 수 있습니까?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네, 5배인 2,500만 원이면 저는 안 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울러서 그렇다 그러면 결국에 해당 문제는 언론사의 재원 구조와 관련되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에 관해서 반대 측에서 제시해 주신 수단이 한 3가지 정도 됩니다. 정정보도의 실효성 강화, 반론보도 청구권의 확대, 그리고 마지막으로 언론 자율 규제, 보도규범 등을 만들자라고 이야기하셨습니다. 이미 보도규범 많이 있습니다. 예컨대 재난시 보도지침이라는 것이 기자협회에서 제시되고 있습니다. 이 지침이 도입되게 된 배경에 대해서 간략히 청중 여러분께 말씀드리면 2014년도에 세월호 사건을 다들 기억하실 겁니다. 세월호 사건 초반에 전원 구조가 되었다라는 희대의 오보가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그 오보에 대해서 언론계는 자성의 목소리로 우리가 재난 상황에서는 정부의 발표를 하더라도
추가적인 조사나 추가적인 탐사를 통해서 보다 정확한 사실을 보도하기 위해 노력하자라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10년 뒤인 2024년 이태원에서는 이와 유사한 사고가 벌어졌습니다. 이태원에서 발생한 참사 초반에는 최초의 피해자가 몇 명인지에 대한 중구난방의 허위 보도가 이어졌고 덧붙여서 토끼머리띠가 밀었다, 호박머리띠가 밀었다라는 추측성 보도가 난발했었습니다. 즉 언론의 인센티브 구조가 잘못되어 있는 상황에서 언론 자율 규제라는 것은 허상에 가깝다는 점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재난시 보도 규범이 실효성이 없었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어디까지나 재난시 보도 규범은 규범으로 강제성이 없습니다. 반면 저희가 벤치마크라고 말씀드린 독일의 언론의 자체적인 가정 자격은 언론사 간의 그리고 기자 간의 상호 견제 그리고 시민단체의 활발한 참여를 통해 실제적으로 가짜뉴스 등으로 무리를 일으킨 기자나 언론사에게 언론 노출 수위를 인위적으로 줄여버린다던가 아니면 기업의 스폰서에 페널티를 못했다든가 등의 실제 업계 내에서 페널티를 적용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라는 공정하는 구조를 도입하지 않고서도 인센티브 구조에 대한 강제가 가능한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해당 유사한 제도가 이미 한국에 있습니다. 바로 방송심의위원회 그리고 방송통신위원회 등이 과징금을 부여하고 경고, 시정, 권고 조치 등을 부여하는 등 여러 가지 조치 등을 취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가짜 뉴스가 개선되지 않고 있습니다. 반대 측에서 이 언론사 간의 자율적인 규범을 통해서 무언가가 해결된다라고 주장을 하신다면 이미 강제력을 가지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 그리고 방송심의위원회 등은 왜 제대로 작동을 하지 못하고 있는지 그것에 대해서 명확히 밝혀 주셔야 됩니다. 우선 방송통신위원회의 과징금 부여는 현재 실제 피해 그리고 언론사가 얻은 이익의 10% 수준으로 굉장히 낮은 수준이라 그 과징금을 올려야 된다. 저는 그렇게 주장하고 있고요. 역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2025년 CNN 대 자크 영 사건입니다. 탈레반을 피해서 아프간 도망친 난민을 구출한 대신 시민들에게 후원금을 부탁하던 전 태군 자크 영에게 암시장, 사람 장사 등의 표현을 사용해서 그를 인신 매매범으로 오해하게 한 CNN을 상대로 징벌적 손해배상이 청구되었는데요. CNN은 오히려 징벌적 손해배상을 청구한 뒤 우리 저널리스트는 여전히 자랑스럽고 유의할 점은 알아서 유의하겠다라고 인터뷰했고 이에 대해 자크형은 오히려 내가 반론 보도를 즉각 청구할 수 있었더라면 더 좋았을 것이다. 나는 CNN의 언론 윤리를 알리기 위해서 소송을 제기했는데 내가 오히려 합의금 장사하는 사람으로 명예가 실추되었다. 라는 인터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이것이 불과 한 달 전입니다. 과연 이것이 언론에 대한 억제가 되는 것인지 예, 우선 그 이전에 앞서서 먼저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먼저 답변 혹은 반박 드리겠습니다. 아니 행정부가 주도하는 이런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등도 제대로 위자료를 부과를 못하고 있는데 과징금 부과를 제대로 못하고 있는데 언론 간의 자율적인 심의 기구를 통해서 더 높은 형태의 제재를 부과하겠다. 과연 어떤 언론이 과연 이것을 동의하고 이것에 참여하겠습니까? 그리고 어떻게 이런 문화가 정착할 수 있겠습니까? 반대 측에서 주장하시는 이런 대안들이라는 것은 대체로 허상적인 것들이 많습니다. 저희 입장에서는 이러한 대안들이 현실성을 가진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네, 첨언하겠습니다. 붙여서 이것이 실제로 실현되기 어려운 이유는 반대 측에서도 말씀해 주셨습니다. 맞습니다. 한국 언론은 독점적 지위, 즉 거대 자본들이 운영을 합니다. 즉 이해관계가 생각보다 단순하다는 것이죠. 정확히 말하면 이해 주체가 생각보다 적다는 것입니다. 네, 이해관계가 적은 자본가들이 과연 언론 자율 규제를 얼마나 자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을지는 저희 찬성심은 다소 회의적이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덧붙여서 지금 미국의 사례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네, 바로 미국입니다. 반대 측에서 말씀해 주신 형법이나 기타 제도가 미비하여서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만 운영하고 있는 미국입니다. 형법과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함께 운영하자라는 저희 찬성 측의 제안이 실현된 대성책 바람씨가 준비되었습니다. 반대측 답변은 1번 부분 상속권자께서 답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저희는 다른 얘기를 한번 해보고 싶습니다. 실제 예시인데요. 이것을 통해서 저희가 징벌제 한계에 대해서 말하겠습니다. 먹거리 엑스파일의 MSG 사건 다들 기억하십니까? 먹거리 엑스파일은 MSG가 마치 독극물과 같이 인식이 유해하다면 방송이 내보냈고 이를 통해서 수많은 점주들이 마피아 피해를 입었습니다. 하지만 우리나라 사람들 가만히 있었습니까? 아닙니다. 조용히 불매만 했습니까? 아닙니다. MSG 사용하는 가게 결정표를 하고 사장님들한테 악플 달고 난리 났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어땠습니까?
일체에 무해하다는 연구 근거가 이를 뒤집었습니다. 하지만 이에 대한 후속 조치는 어떤 것도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만약 이 상황에 한해서 언론 징벌제를 도입했다면 문제는 해결됐을까요? 해결 안 되겠죠. 첫 번째, 왜 안 되냐? 일단 먹거리 엑스파일은 언론이 아닙니다. 언론 징벌제는 언론에 관해서만 규제가 가능하지 이런 방송이나 유튜브 등의 뉴미디어에 관해서는 규제를 할 수가 없습니다. 애초에 다루는 대상이 아닙니다. 그리고 만약에 언론 징벌제를 시행한다고 하더라도 이미 많은 정부들이 피해 입은 상황에서 사실에 대한 정정 보도가 없는데 돈만 주고 땡이 이 징벌제를 시행한다면 정신적 피해, 재산적 피해 모두 다 온전하게 배상할 수 있겠습니다. 이미 앞으로 달리고 있고 당사는 많이 답변해 주시죠.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반대 측에서는 언론의 지금 먹거리 엑스파일 같은 경우에는 언론이 아니다라는 식으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하지만 이 발언은 지금 언론중재법에 대해서 한정된 발언으로 보입니다. 언론중재법에서만 현재 지금 언론의 범위를 정확히 명의하고 있으며 현재 우리나라에서 언론의 정의를 명확하게 정의하고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저희가 먹거리 엑스파일 또한 언론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도입할 수 있다는 거에서 먹거리 엑스파일 또한 언론에 포함될 수 있다는 점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첨언하겠습니다. 또한 반대 측에서는 한 가지 논리적 오류를 저지르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바로 징벌적 손해배상제도와 반대 측에서 주장하시는 보도정정 청구권, 반론 보도 청구권 등이 양립할 수 없다고 보시는 것 같습니다. 아닙니다. 오히려 저희는 보도정정 청구권, 반론 보도 청구권 역시 활성화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것만을 주장하는 것은 여전히 너무나도 빈약한 그리고 현실성이 없는 대안일 수밖에 없다라는 점을 말씀드리는 것이고요. 또 나아가서 반대 측에서 지속적으로 주장하시는 언론 간의 자율적인 심의 이런 것 역시 현실성 없기 때문에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라는 특정한 제도의 도입과 함께 논의되어야 할 사안이라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이 부분을 배타적으로 보아서 저희는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만을 이야기한다라고 오해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일단 답변을 드리자면 자율적이라고 자꾸 강조를 하시는데 저희의 방법은 자율적인 방법이 아니라는 점을 다시 양지시켜드리고요. 그리고 저희가 지금 다루고 있는 것은 언론징벌제는 언론중재법 하에 있는 것입니다. 언론중재법에서 다루는 언론의 개념을 저희가 인지를 하고 들어가야 되는데 지금 언론의 개념을 아닙니다. 언론은 더 넓어질 수 있습니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언론은 내 것이 언론의 특정에서 말하고 있다는 점, 언론징벌제는 내 것이 언론의 특정에서 말하고 있다는 점을 명심해 주시고 다음 첨언하죠. 현재 제가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연세대학교 반 ICT 연구에 따르면 유튜브, 뉴미디어를 통해서 가짜뉴스를 접했다는 대중의 비율이 70% 육박합니다. 이러한 지표를 감안했을 때 뉴미디어가 가짜뉴스에 미치는 영향력을 무시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현행 언론중재법 개정안에서는 이러한 뉴미디어의 보도로 인한 피해에 대해서 어떠한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받을 수 없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또한 레거시 미디어와 뉴미디어가 다르다는 이유로 뉴미디어를 이러한 언론중재법에 징벌적 손해배상제에서 배제하고 있는 겁니다. 네, 일단 천천히 답변드리겠습니다. 먹거리 엑스파일의 사례를 말씀해 주시는 형편이 방송의 정의에 대해 언론의 정의에 대해서 지금 얘기를 나누고 있고요. 언론을 정의하는 법은 언론중재법 외에도 정보법 등이 있다는 걸 말씀드리고 정보법의 관점에서 봤을 때 먹거리 엑스파일 중에 언론이 포함된다는 걸 말씀드립니다. 덧붙여서 레거시 미디어와 뉴미디어 사이에 차등 배우 이런 것들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 MSG 파동보다 조금 더 큰 파동, 개인적으로 생각하기에 좀 더 큰 파동이 있습니다. 아까 이번 때 말씀드렸었던 카스테라 프랜차이즈의 사례인데요. 이는 채널 A 그리고 KBS 등에서 관련 보도 프로그램을 이제 주로 만들었었던 유명한 PD가 운영했었던 프로그램입니다. 소비자 죄송합니다. 정확한 방송명을 기억나지 않아요. 카스테라 프랜차이즈들은 결국엔 당시 전체 다 폐업을 했습니다. 이들에게 실질적으로 당장에 주어진 그 금전적 피해는 저희가 영화 기생충을 보더라도 충분히 알 수 있죠. 그들에게 징벌적 손해배상을 통해서 보다 현실적인 손해의 정보가 가능했다라면 영화 기생충에 그러한 사례가 사용되지는 않았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첨언하겠습니다. 이 미디어가 많은 악영향을 끼치고 있다는 점 동의합니다. 그러나 이게 지금 언론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을 도입하지 말아야 될 이유는 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열심히 청소해도 방 안에 있는 모든 먼지를 없앨 수 있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청소를 하지 않을 건 아닙니다. 적어도 눈에 보이는 너무 더러운 쓰레기를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는 저희가 말씀드린 제도와 양립할 수 있다고 하셨는데 저희가 처음에 교차 조사를 할 때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의 산정 기준은 실제 피해와 위자료, 변호사 선임비, 소송 처리에 등 공적 비용과 과징금을 모두 포함하여 산정되는 비용입니다. 저희가 여기 과징금과 과징금과 위자료 그리고 패소자가 변호사 선임비를 승소자의 물까지 지불하는 규정은 우리 법에 또는 우리 단습법에 따라 시행되고 있기에 언론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가 그대로 적용하면 우리나라에서는 오히려 비해성의 원칙, 과잉금지 원칙을 심각하게 훼손할 것이므로 이 대신 더 나은 방안을 제시한 것입니다. 처벌하겠습니다. 우리 법 쪽에 의견, 그러니까 찬성 측에서 계속해서 요청하고 있는 것이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하지 말아야 될 이유를 찾고 있습니다. 저희는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법 쪽의 의견이 이렇습니다. 여태껏 많은 법학자들이 이미 도입된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를 지적해왔습니다. 그 내용을 쉽게 말하자면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는 민법이라는 이름 하에서 사실상의 형법의 기능을 하고 있다. 이름에서도 나타나고 있죠. 징벌적. 민법의 이름을 하고 있는 거예요. 형사법적 성격의 법입니다. 그러면 이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가 우리 사회의 지속적으로 추가되었습니다. 성취 다시 알려주세요.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많은 법학자들이 이에 대해서 비판을 하고 있다고 하는데 일단 기본적으로 대부분의 논문안에 대해서 법학자들이 논문을 쓸 때 비판적인 논문을 쓴다는 점을 좀 여러분들이 알아주시고요. 아울러서 그러한 다소 이견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해당 제도가 여러 법안들, 특히 29개의 특별법안들에 어째서 이루어졌는지, 어째서 도입되었는지를 생각해봐야 합니다. 전남대 로스쿨 교수인 이재목 교수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대륙법 개국가에서는 전통적으로 징벌배상을 부정하는 입장을 이어왔습니다. 하지만 최근 들어 경제적으로 비대칭 관계 내지 우월적 지위에 있는 기업 또는 사람에 의해 행해지는 악의적 불법 행위를 억제하기 위한 정책적 필요성에 의해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의 입법 필요성이 강조되면서 개걸 입법이 현실화되고 있다라고 밝혔습니다. 예, 더 나아가서 첨언하겠습니다. 과잉 금지 원칙을 위반하고 있다는 것의 전제는 실제로 형사적 처벌이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고 이에 더해서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가 더해진다면 그것이 최소치의 원칙을 위반한다라는 사실이 되어야 하겠는데요. 이 전제부터 성립하지 않습니다. 대한민국은 이미 언론 보도 등에 의한 형사처벌을 실제로 소극적으로 하고 있고 또 실제로도 그렇게 내릴 수밖에 없습니다. 공인 이론과 상당성 범위를 적용하여 상당히 소극적인 처벌을 내려오고 있고 실제로 형사처벌을 받는 경우나 이런 경우가 답변드리겠습니다. 형벌이 소극적이다. 형벌은 소극적이어야 합니다. 하지만 저희가 말하고자 하는 것은 이중처벌이라는 것은 그 정도를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형법으로도 처벌하고 민법으로도 처벌하고 이 이중처벌이 과연 맞냐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지 그 정도는 지금 아주 주관적으로 소극적이라고 소극적이라는 것을 의미를 주관적으로 사용하고 계시는데 그 정도의 차이가 아니라 하나의 행위에 대해서 한 번만 하나의 법으로만 처벌을 해야 되지 형법도 처벌하고 민법도 처벌하면 안 된다라는 것이 저희의 의지입니다. 처음에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징벌적 손해배상의 도입대역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손해배상 제도로 피해자를 같이 회복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까? 저희가 잠시 답변을 드리기 앞서서 전제를 조금 확인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이중처벌의 정의가 뭔지 짧게 한 5초 정도 설명해 주실 수 있습니까? 너무 짧다면 15초 정도 주실 수 있습니까? 설명해 주시죠. 네, 헌법재판소는 이중처벌 금지 원칙에서 말하는 이중처벌은 범죄에 대한 국가의 형벌권 실행으로서의 과거를 의미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즉 민사소송이 국가의 형벌권 실행입니까? 예 아니로 답해 주십시오. 그럴 필요 없고요. 저희가 발언하겠습니다. 민법인 건 맞습니다. 하지만 저희가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민법이라는 이름 하에서 형벌적인 성격을 가진다면 그것이 실질적으로 이중처벌이 된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이름이 민법이라는 거에서 형법에 적용도 받고 징벌적 손해배상에 적용도 받아서 된다는 것은 우리의 법리에 어긋난다고 저희는 주장합니다. 정리하자면 징벌적 손해배상에 저희가 계속 강조를 드리는 것이 징벌적 손해배상의 배상액의 산정 안에는 과징금이 있습니다. 이미 포함되어 있습니다. 과징금과 행정처벌을 내려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속적으로 말씀하시는 그 과징금이 포함되어 있다고 하시는데 2008년 이후 설치된 방심위의 예시를 들어볼까요? 2008년 이후부터 전체 보도 관련 과징금 전체 9건밖에 되지 않습니다. 도대체 무엇이 이중처벌이라는 말씀이십니까? 더 나아가서 이중처벌의 정의 자체가 헌법재판소에서 범죄에 대한 국가의 형벌권실현수의 과거를 의미한다고 밝히고 있고, 또한 헌법재판소가 중대재해처벌법과 관련해서 징벌적 손해배상적 요소가 이중처벌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밝히고 있는데, 반대측에서 말씀하시는 이중처벌은 도대체 무엇입니까? 성측 제로토론 시간 모두 소진되었습니다. 반대측 사용하시겠습니다. 대표하겠습니다. 진행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찬성 측은 지속적으로 현재 시행되고 있는 언론에 대한 기재책, 그리고 언론이 잘못된 보도를 하였을 때 그를 처벌하는 현황이 미비하기 때문에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를 도입해야 된다고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 이루어지고 있는 처벌이 약하면 그 처벌을 강화하면 될 일이지 굳이 두 번 처벌을 해야 되는 법을 새로 도입할 이유가 있을까요? 현재 우리가 도둑질을 저지르는 사람에게 손방망이 처벌을 내려준다라고 가정해 봅시다. 그러면 그 처벌을 강화하라고 요구해야 되지, 도둑질에 대해서 두 번 처벌을 해야 된다, 감옥을 두 번 끊어서 보내야 된다, 이렇게 주장을 해야 할까요? 이에 대해서 저는 굉장히 큰 의문입니다. 첨언하겠습니다. 실제로 현재 우리나라에 존재하고 있는 징벌적 손해배상제가 도입된 개조물 체계법 등 기타 4개의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가 도입된 법률에서 최근 있었던 소송 12건 중 실제로 인용된 것은 2건에 불과하다는 점을 한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이 부분이 문제가 되는데, 여러분 껍데기 보지 말고 알맹이 보십시오. 우리 역사 속에서도 이런 일들이 여러 번 있었습니다. 껍데기만 합법인 듯 보이는 악법들이 적용을 한 적이 있었고, 이 때문에 아무런 지식이 되지 않았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이름만 합법입니다. 이 점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제로토론 종료되었습니다. 마무리 발언 시간 시작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반대측 3분 시작해주세요. 여러분들 최근 유행어 중에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면 돈이 부족한 게 아닌지 생각해보자 라는 말 아십니까? 어떤 문제의 성격과 원인에 대해서 숙고하지 않고 그저 높은 액수만이 해결해줄 것이라고 믿는 내금주의를 생명하는 유행어입니다. 저는 이 언론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다루면서 돈이 부족한 게 아닌지 생각해보자 라는 이 말이 계속해서 떠올랐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들, 일어나서겠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들 정말 그렇습니까? 정말 많은 돈이면 세상 만사가 해결됩니까? 언론의 잘못된 보도로 나타나는 피해 중에서 가장 큰 피해가 바로 악성 여론에 의한 정신적 피해입니다. 피해자들이 100억을 받고 1000억을 받으면 잘못된 사실이 바로 잡히고 실추된 명예와 여론의 비난에 의한 정신적 피해가 중단됩니까? 아니죠. 가해자에게 무조건 많은 액수와 금액을 징수하는 이 언론 징벌제가 과연 올바른 해결책입니까? 잘못된 사실로서 발생한 피해는 제대로 된 사실로서 바로잡을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 제대로 된 사실을 알리고 약자들에게 공정한 발언 기회를 부여하자는 것이 저희 반대측이 제시한 대안입니다. 외면하고 있습니다. 이들의 결론은 한마디로 돈이 부족했다, 돈을 올리자, 이겁니다. 여러분, 우리 숙고합시다. 온건하고 이성적으로 기존의 법들이 왜 문제였는지 꼼꼼히 검토하고 수정합시다. 돈이면 다 된다는 논리가 이제껏 우리 사회를 망가뜨려왔습니다. 이번에도 우리를 허용할 것입니까, 여러분들은? 잘못된 것은 올바르게 하였을 때 비로소 정의가 바로 세워집니다. 많은 돈이 아니라 충분한 논의 없는, 숙고 없는, 철학 없는, 책임감 없는 언론 징벌제, 돈으로 바꿀 수 없는 우리의 소중한 가치를 지켜냅시다. 이상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